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아주 특별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세상의 지혜가 담긴 고서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었고,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책벌레로 불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율곡 이발이승 일도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름 축제를 준비하던 중 사람들은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축제를 더 크게 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주장했고, 박 씨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매년 하던 대로 소박하게 치르자고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그럴듯했고 서로의 목소리는 크기만 해졌습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 이들은 점점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책벌레 노인이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두 그룹에게 다가가 책장에서 묵직한 철학책 한 권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율곡이 선생이 기발의 승일 도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율곡 선생은 기가 모든 일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바로 그 기입니다. 그러나 기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즉 바른 원리가 필요합니다. 축제를 크게 해야 한다는 김 씨의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전통을 지키자는 박 씨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노인은 한 발짝 다가가더니 중요한 것은 기와 이가 함께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김 씨의 아이디어에 박 씨가 말한 전통을 지키는 방식을 더한다면 어떨까요? 축제를 크게 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의견을 조화롭게 합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고, 마을 축제는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서관을 찾아 책벌레 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늘 율곡 이발이승 일도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화합이 빛나는 장소로 소문나게 되었고, 이는 모두 기와 가의 조화를 가르친 그 노인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상과 철학의 거대한 산맥 사이에 지식의 성취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식의 다양한 형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은 항상 분주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던 곳은 칸트의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칸트의 철학, 특히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칸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은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였고, 그는 마을 주민들이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한 가지 특별한 지식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클라우스는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험적인 지식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누구든지 그것을 풀면 특별한 상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퍼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을의 중앙 광장에 위치한 시계탑은 하루에 두 번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계의 바늘도 없고 시계 안에는 어떤 기계 장치도 없습니다. 이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원리를 설명하라. 마을의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모여 이 퍼즐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철저히 경험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계탑 근처에 있는 태양이 위치나 그림자를 관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수학자 엘리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 퍼즐은 일종의 선험적 종합 판단을 요구합니다. 엘리나는 외쳤습니다. 히치콕의 고전적인 수수께끼처럼 시계는 단순히 멈춰있는 상태야. 그래서 하루에 두 번은 시간이 정확하게 맞추어지지. 우리는 경험이 아닌 선험적인 사고로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클라우스는 엘리나의 답을 듣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야. 이 망가진 시계는 12시간 주기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기 때문이지. 경험 없이도 마음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나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박수를 보냈고, 클라우스는 엘리나에게 특별 제작한 황금 시계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선험적 지식을 찾아보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비록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칸트의 철학을 마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지식의 산맥만큼이나 깊은 사고와 통찰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 애목정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터득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자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 목적론을 적용하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자가 살던 마을은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아 발전해온 곳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뭄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현자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가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유명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현자는 평소와는 다르게 넌지시 던지는 질문 대신 오늘은 직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나무와 많이 닮아 있답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비바람과 가뭄 날씨를 견뎌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두꺼운 줄기를 만들며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늘을 향해 높이 자라며 넓은 가지를 펼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문득 이 나무를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이웃을 도울 사명을, 또 다른 이는 아름다운 곡식을 길러내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삶의 어려움이란 여러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는 자연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현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씨앗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도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 속에도 나무가 될 목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건 씨앗의 일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믿고 실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현자의 이야기에 큰 위안을 얻었고 저마다의 목적을 되새기며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는 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렸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현자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었죠. 현자의 썰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목적을 잊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이론 하나가 주는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 속에서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한 고목나무와 작은 씨앗을 떠올리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도시와는 사뭇 다른 작은 마을에 행복 포트폴리오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남자 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밀씨의 임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밀씨가 마을 회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쾌락을 측정하고 그 쾌락들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공리주의의 이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밀씨는 다음 주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쾌락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과 와인, 정신적 쾌락을 상징하는 책, 음악이 조용히 흐르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밀씨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각자가 어떤 쾌락이 자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지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쾌락이 마을 전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훌륭한 음식을 선택했지만 그 음식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선택했지만 그 지식을 나누어 마을에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쾌락은 단순한 개인적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적인 쾌락을 선택하고 그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밀씨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 활기차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쾌락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더 큰 공동체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감에 따라 마을은 점점 더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밀씨의 재미있는 실험은 결국 공리주의의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밀씨는 공리주의의 전도사로 마을 전체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